안녕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서 진정한 3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국어 강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는 다시 국어 강사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후회의 순간들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2살 때까지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유명한 학군이 있는 학원가에서 꽤나 큰 학원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운 좋게 바로 취직하고서 5년간 몸담았던 첫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학원에 취직하게 된 거죠.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강사 일이 잘 맞더라고요. 아이들과 적정한 거리와 시간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고 벌이가 달라지니 보람도 느끼고요.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스스로 그 학원 강사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365일 내내 내 자리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사실 제 좌우명이 인간은 어차피 혼자다 이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와 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고 혼자로 살아간다 해도 삶의 이치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이니까요. 그렇기에 필수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나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없던 것 같네요. 그렇게 직장과 집만 오가던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전 남편이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전 남편과 저는 일반적인 직장 상사와 직원 관계였어요. 솔직히 말 한마디 안 섞을 땐 사람이 좀 뭐랄까 까탈스러워 보였다고 할까요? 본인이 원장이어서 그런 건지 타고난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평소 직원들을 대할 때 고고하고 예민해 보이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자존심도 엄청 세 보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괜히 인간적으로 얽히기 싫어서 멀리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히는 것들로 모자라 저를 자꾸만 찾아대서 멀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찾는 이유도 참 갖가지였어요. 상담을 가장하며 애들 대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냐부터 시작해서 사사로운 고민이나 투정까지 저를 꼭 불러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에게 호감 표시를 했던 거라고 하지만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니 알턱이 있나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니 직원인 내가 참아야지 했었던 거죠. 그게 좀 거슬리는 것 빼곤 저한테 잘해주었고 학원 근무 환경도 좋아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어느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다 퇴근을 하는데 원장이 부르더라고요. 본인도 일이 늦게 끝났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요. 황금 같은 연말에 그것도 늦은 밤 대표님과 단둘이 식사라니 이게 무슨 끔찍한 악몽 같은 소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제 곧 연봉 협상도 있고 요새 새로 채용되는 강사들이 늘어서 살짝 신경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원장이 취해서 그런 건지 뭔가 그동안의 속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여태껏 밥 한 번 먹자고 못했다고 하네요. 본인은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어서 좋아하는 상대에게 접근하고 만나자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 이젠 지쳐서 그만둘까 하다가
얼마 전 어떤 남자가 저를 학원 앞까지 데리러 온 모습을 보고서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해보자며 저를 불러낸 거였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은 되지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원장이 보았던 그 남자는 저희 친오빠였거든요. 그걸 보고 오해했었나 봐요. 혼자 머릿속으로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까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면서 웃기더라고요. 사실 오래된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는 가물가물해요. 다만 뚜렷이 기억이 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덜덜 떨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던 수줍은 그 모습이 너무 의외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까다롭고 콧대 높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저만을 바라보고 엄청 아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밖에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과 저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은 터라 안 맞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항상 서로를 위했고 부족함 없이 사랑을 했었죠. 저는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은 저에게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알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자립심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서만 해내려고 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온기가 필요로 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메워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평생의 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 당시 시댁 쪽에선 전 남편을 지원해줄 여력이 없었죠. 일단 노후 준비가 안 되셨고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신 터라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이셨죠. 당연히 이 부분은 전 남편의 능력이 돼서 딱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전 남편은 결혼 전부터 부모님 용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소소하게 용돈을 쓰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스칠 듯 가볍게 물어봤었어요. 그럼 오빠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 용돈 드릴 거야? 그래야겠지. 안 드리다가 드릴 순 있어도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내가 외동이기도 하고 이건 자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맞아. 드리는 게 좋긴 하겠다. 그럼 결혼 후에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 챙겨드려도 되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 집이랑 처가 두 쪽 다 부족함 없이 챙겨드리자. 우리는 젊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채워가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효심도 깊고 어른을 위하는 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쪽에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저도 친정에게 도움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아둔 게 꽤 됐고 신랑 쪽과 상황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은 이 결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받지 않는 거냐고 심드렁하게 물었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다니는 직장 외에도 따로 임대업을 하시고 계셔서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임대업 하는 사실에 대해 전 남편은 몰랐고요. 저희 집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굳이 말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나이도 있는데 도움받기 좀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대신 전 남편이 해오는 만큼 해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도 요즘 말하는 반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론 반반 결혼에 대해 전 남편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공평하게 하니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이 출발하는 느낌이 든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결혼 초반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돌보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일 끝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된 내 몸 하나 살피는 것도 어려운데 청소에 빨래에 식사 준비에 할 게 태산이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집에 먼지 하나 있는 걸 못 보고 매일 청소를 요구하면서 아침은 꼭 먹어야 하고 그것도 몇 끼에 찌개나 국이 꼭 있어야 하는 한마디로 너무나 귀찮은 스타일이요. 여보, 내가 그랬잖아. 나는 아침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당신이 해줘야지 이런 건 내가 해? 알았어. 근데 나도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늘 그런 변명만 할 거야? 거기다 반찬이 이게 뭐야. 시원치 않잖아. 얘는 어제 먹었던 반찬이고. 당신은 남편한테 이런 걸 해다 주고 싶어? 정말 아침부터 기운 빠진다. 거기다 반찬 투정까지 하는데 애인지 남편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차라리 애였으면 나았을 텐데 남편이란 작자가 이러니까 더 꼴보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날 그리도 좋아했던 사람이 결혼 후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걸까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일을 해도 끝이 나질 않았네요. 눈 감아도 해야 할 일들이 보이니 내가 가정부로 온 건지 아내로 온 건지 헷갈릴 지경이더군요. 거기다 전 남편은 저보다 출근은 느리지만 퇴근이 늦었는데 그러다 보니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으니 아침엔 좀 더 자야 하고 늦게 퇴근했으니 밤에는 일을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든 가사일이 제 몫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원 수업 준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니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니 주말 때쯤에는 아예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빨래를 개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뒤늦게 퇴근한 남편이 와서 깨워주는 덕분에 간신히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 뒤로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져서 결국 나를 잡고 전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 학원 일하면서 혼자 집안일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집안일을 분담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사 도우미를 구하거나 둘 중 선택해줘. 결혼한 뒤로 반년간을 참아온 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군말 없었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도 분명 제가 힘든 걸 알았고 도와주진 않지만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애교를 피우거나 진지하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러니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거면 저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전 남편이 고작 하는 말은 이랬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가사 도우미 쓰자고 하니 넌?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안 그래? 지금 요점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니까 그렇잖아.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꼴랑 2명이 사는 집에 도우미를 들이는 게 말이야. 전 남편은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사 도우미라는 말에만 꽂혀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글쎄.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던지 원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볼 정도더라고요. 도우미 쓰는 거 힘들단 거 알아. 알면서도 말한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안 느껴져? 그만큼 내가 버티기 힘들다고.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럼 자기가 더 도와주겠다고 하면 끝날 일 아니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에 집착해서 싸움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줘. 알잖아. 난 당신보다 퇴근도 늦어. 처리하고 올 일이 많다고.
앞으로 도와줄게란 빈말은 하고 싶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얘기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다면 알았어. 당신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건 어때? 내 외벌이로도 충분하잖아. 뭐? 일을 그만두라고?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내 벌이로도 우리 살 수 있잖아.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할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생각지 못한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막상 입으로 뱉고 나니 좋은 아이디어라는 듯 제가 전업주부를 선택할 수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학원이 더 확실히 자리 잡고 저도 신혼이 지나 어느 정도 살림에 적응할 때까지만 쉬고서 돌아오라고요. 본인이 있는 한 언제든 저를 위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면서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어찌됐든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해도 그때의 내가 지금만큼의 역량을 갖춘 강사일까 싶더라고요.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그만두는 게 아닐까,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작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당분간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돌렸지만 전 남편의 설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장 여러 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면 그 정도의 돈을 어디서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산하고 정리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업주부로 지내면 자신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삶에 여유가 생겨서 싸울 일도 줄어들 거라고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진 몸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도 했네요. 가끔은 학원에서도 따로 불러내서 저더러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며 이러면 수업 질도 나빠질 거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기도 하던데 어찌나 속이 보이던지.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만두면 모든 게 평화로워질 텐데 그 쉬운 선택을 두고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몸은 언제 고장날지 몰랐고 전 남편과의 말다툼이 더 잦아지면 결혼 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그럼. 당신 말대로 내가 그만둘게. 대신 나 나중에 꼭 다시 강사로 돌아갈 거야. 당신도 내가 이 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해.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자리 마련해 줄게.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선택에 매우 흡족해했고요. 자신을 위해 선택해줘서 고맙다며 다른 걱정은 말고 우선은 당분간 집에서 푹 쉬라면서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나중에 꼭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학원 짐을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쉬게 될 줄을요.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이 선택만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전업주부로 지낸 지도 다시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못하는 일이 없는 살림꾼이자 전 남편의 일을 내조하는데 온 하루를 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가끔씩 책을 읽고 카페를 오가며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취미활동을 이어가는 그 생활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꼈는진 잊어버리게 된 것뿐이었죠. 이건 일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반년 만에 쉽게 잊어버릴 정도로 사소한 일이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점점 더 차분해졌고 느려졌고 멍해져 갔습니다. 일을 안 하니 전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고요. 전 남편도 점점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저도 묻지 않으니 소소한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게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그 정막이 익숙해질 때쯤 한 번은 전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를 갖자고요.
원래도 전 남편은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원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가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을 털어놓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아니 무슨 용기 타령이야. 남들은 무슨 용기씩이나 가져가면서 애를 낳고 사는 줄 알아? 그만 좀 해라. 작작해. 그러자 전 남편은 저에게 대체 뭐가 문제냐며 너무 나약한 것 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서 대화를 끊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나약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전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젠 정말로 집 안에만 머물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허했습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가져도 못 만나던 친구들을 만나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구박하듯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네가 아이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는 여자일 줄은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고. 난 지금쯤 우리가 아이 낳고 오순도순 잘 살 줄 알았는데 당신 주변에 난임 부부들 없냐? 본 적 없어? 아이 갖겠다고 남들은 그렇게들 원하고 부적 붙이고 난리인데 난 뭐야? 남편은 자기의 주니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되니 그것대로 실망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란 사람을 해집듯 자꾸 공격하는 말들을 퍼붓더라고요. 전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런 전 남편의 행동에 더더욱 아이가 낀 제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시댁에 혼자 간 날이었어요. 전 남편이 어머님께 드릴 선물을 전해달라고 해서 간 길이었습니다. 혼자 간 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살가운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처음 듣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 맞다, 세아가. 이번 달 용돈은 혹시 다음 달 분에서 미리 좀 떼어서 줄 수 없니? 들어올 때 봤잖니. 우리 현관문이 엉망이야. 그거 고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드네. 어떻게, 안 될까? 용돈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가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요? 반년 정도 됐지. 뭐야, 아범이 아무 말 안 했어? 둘이 같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아, 그렇군요. 이야기 들었던 걸 제가 잠깐 깜빡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얼마를 받으셨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진 어머님의 말에 전 그만 기함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시댁에 용돈으로 들여왔던 돈은 한 달에 자그마치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별다른 일도 없이 어떻게 평소에 그만큼의 용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모든 가게는 전 남편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니 다른 지출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을,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서 몰래 드리고 있었던 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도 잘못인 걸 알고 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은 거였겠죠. 아무리 혼자 벌고 있다고 해도 이건 함께 꾸리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믿음이 깨진 저는 곧장 전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후 전 남편이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물었어요.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게 사실인지,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요. 올게 왔다는 곤란한 표정을 짓는 전 남편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말 안 한 건 미안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 일 그만두시고 지금 다른 벌이 없는 거 알잖아. 나도 당신 생각해서 최소 생활 금액으로만 맞춘 거야. 몇십만 원 들여서는 생활이 안 되신다고. 내가 외동아들인데 이 정도도 못 드리면 어떡해? 나는 당신이 매번 자리 잡으면, 이번에 자리 잡으면 이런 말을 하니까 학원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그래서 용돈 드리는 건 나중 일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우리 형편에 200씩이나 드려? 당신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6개월 전부터 학원 수업 종류를 더 늘렸어. 강사진도 더 들여왔고. 학원이 커지니까 수입도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늘은 만큼 더 드린 거라고 생각해. 알았어. 그럼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드리자.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잊지 않았지? 그건 좀 어렵겠는데. 처가랑 우리 집 둘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 용돈을 한 달에 400만 원 쓸 정도로 버는 건 아니라고. 대신 정 드리고 싶다면 그래 30만 원으로 하자. 금액은 나중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꾸면 되니까. 됐지? 뭐라고 했어? 30만 원? 시댁은 200만 원 주면서 우리 부모님은 고작 30만 원을 주자고?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잊었어? 양가 부모님 다 부족함 없이 드리겠다고 했잖아. 결혼 전 이야기는 왜 해? 지금은 지금 상황을 따져서 이야기해야지. 처가는 노후 준비하고 계신다며. 그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그 고작 30만 원 벌려면 내가 며칠을 고생해야 하는진 아냐고. 논리를 찾아볼 수 없는 전 남편의 말에 전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번의 크고 작은 고성이 오가고 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막말로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 같냐? 내가 돈 벌고 있잖아. 지금 당신이 편하게 먹고 쓰는 거 다 내가 번 돈이라고. 그런데 집에서 노는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건 좀 염치가 없지 않아? 정신 차려, 제발 좀. 뭐? 남편은 그 후에도 저에게 집에서 노는 여자가 편히 있는 네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막말들. 거기에 제가 받은 상처는 여기에 일일이 다 적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한순간 믿음이 깨지면서 기댈 곳이 사라진 저는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건 본인이면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해놓고선 다시 또 답이 없는 망망대해에 저를 혼자 떨어뜨린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의 이야기, 미소, 나를 바라보는 눈빛 전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시는데 딸내미가 며칠 전 김치를 먹고 싶다고 하니 직접 들고 오신 거였어요. 우리 딸,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근데 엄마가 절 보더니 바로 제 얼굴색부터 알아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며. 마침 옆에 전 남편도 있었는데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바라보더군요. 혹시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김치를 받아들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전 남편의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좀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셨거든요. 나중에 이걸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엄마가 저와 전 남편을 위해 한 상을 차려주시고 좋은 말씀만 잔뜩 해주시고 가셨는데 남편이란 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여기가 편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오시냐. 뭐? 아니,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촌스러운 데가 있으시네. 아니 그렇잖아. 좀 장모님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돈 쓰실 데도 없을 것 같고.
용돈 얘기로 다시 또 입을 트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에게 200이 가당키냐 하냐면서 한마디로 촌스럽고 친구도 많이 없을 것 같은 니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죠. 만날 사람이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고요. 정말 뻔뻔스러운 논리지 않나요? 어떻게 자기 아내의 부모를, 자기 장모를 저런 식으로 비하하고 깎아내릴 수 있는 건지. 전 남편의 눈빛마저도 역겨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과시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엇 때문에 바뀐 걸까? 그런데 바뀐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평소 유난히 자신감 없던 전 남편이 여태껏 이런 순간을 바래온 걸지도 모른다고요. 어엿한 가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또 근사한 아들로서 당당하게 용돈을 쾌척하는 모습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큰 소리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도 그럴 게 가끔씩 제가 이야기를 하면 꼭 비꼬아서 대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말투 때문에 매번 싸움이 시작됐었죠. 예를 들면 당신은 선생이고 똑똑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려는 거지? 날 못 믿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미안해. 능력을 더 갖춘 사람 만났으면 당신도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지. 이런 등등의 말들이요. 그때 당시엔 모든 잘못을 나에게로 돌리고선 내가 이 사람을 더 포용해줘야겠구나, 자존감을 높여줘야겠구나 싶었어요. 열등감을 내비추던 그런 말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네요. 아무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나 봐요. 그런데 그 뒤로 시댁과 친정 쪽에서 한꺼번에 연락이 왔어요. 먼저 시댁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아범한테 듣자 하니까 너 니네 집에도 용돈 주라고 했다며?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니네 집이라는 말부터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아무리 격식 없다고 해도 니네 집은 아니죠. 근데 뒤로 나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돈 버는 건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그 돈을 네 부모님한테까지 줄 생각을 하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염치 없고 뻔뻔하구나. 고생하는 네 남편은 불쌍하지도 않니? 애가 피죽이 되어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그거는 괜찮고? 어머니,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세요. 듣기가 뭐? 이 정도도 못하니? 시어미가 돼서? 화가 났는데도 꾹 참고 내뱉은 말이었건만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열이 받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기 아들을 봉으로 아는 거냐며 어떻게 여자가 돼서 집안일 하는 걸 어렵다고 하냐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는 그런 일은 일도 아니었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말이냐 되냐면서 말이죠. 어머님, 웃기지도 않지. 뭐 요즘 애들 까다롭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근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지. 내 아들이 네 집구석에 돈 갖다 바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아주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머니의 폭격기 같은 말에 순간 당황을 해서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껏 점잖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라 그런 모습을 저도 처음 봐서 순간 너무 당혹스러웠네요. 허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어머니는 정말 저를 자기 아들의 내조 정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도 아니면 가정부, 그것도 아니면 하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본색을 그간 모르고 살았던 저로선 이 말을 들은 즉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어른이란 이유로요. 근데 그 뒤로 친정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위가 갑자기 말도 없이 30만 원을 보냈는데 무슨 돈이냐고요. 이거 용돈 같은 거니? 아, 그게 엄마. 미안해,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 미안해. 금액도 금액이지만 마치 저에게 보여주려는 듯 설명도 안 하고 돈만 보낸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다시 또 전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옳다구나 싶은지 줄줄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이것도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사람이 너무 못나 보여서 한기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뭐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강사로 일할 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생색내는 말투를 쓰더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게 좋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인을 작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느껴지더라. 하는 것들이요. 말하는 내내 계속해서 저에게서만 문제점을 찾더라고요. 사실 전 결혼 전에도 후에도 늘 똑같았었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전 남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장 아무렇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마지막에 덧붙여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집안일 맡게 된 거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반반 결혼을 했지만 그렇다고 결혼 후에 모든 일을 반반으로 할 순 없잖아. 부부 일이라는 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갑자기 무슨 반반 결혼 이야기야? 처음엔 왜 갑자기 반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랐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돈을 더 쓰는 것에 있어서 제가 반반 결혼으로 트집을 잡을까봐 지레 혼자 찔려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나도 모자람 없이 준비해왔는데 왜 내가 일도 그만두고 살림을 해야 하냐고 할까 봐서요. 본인이 가장 계산적이었던 거죠. 아무리 큰 사람인 척해도 자격지심 깊은 본성은 못 감추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얼토당토 없는 말을 들었는지 얘기했더니 고세를 못 참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잃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어머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 제게 전 남편은 한 방을 날리더군요. 자기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다나요. 그러면서 어른들 하는 말을 뭐 그리 고깝게 받아들이냐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니네 부부싸움 했다며? 설마 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거기 가서 복수한 거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네. 어머니가 바로 다음날 전화하셔서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의 부부싸움 역시 어머니에게 바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세상에 이쯤 되니 남편이 도저히 제정신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턴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이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것도 정말 노력한 것이었어요. 더 심하고 독하게 나올 수 있는 거 물 수 있음에도 물지 않고 부부의 남은 정으로 봐준 것이었죠.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한 거였잖아. 전부 다 책임지겠다면서. 집에서 쉬는 거 당신 의견이었고 내가 희생한 거야. 그런데 왜 나만 빚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나 긴 말 안 할게. 양가 부모님 용돈 똑같이 드리고 돈 같이 관리해. 그리고 난 일 다시 다닐게. 자리 준비해줘.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어. 뭐? 학원 자리가 이제 없다고. 다른 유명한 강사들로 꽉 찼거든. 다시 다니고 싶으면
당신 능력으로 알아봐. 그리고 내 의견은 그대로야. 난 용돈을 드려야 하고 당신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가정 이끌어가야 하는 내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쩔 수 없지. 헤어지는 수밖에.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고? 그래,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 뻔뻔하지 않냐? 어떻게 다시 학원 자리 마련해달라고 하니?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 실력으론 우리 학원 턱도 없어. 매출 준다고.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리고 어떻게 니네 집안에 그 돈을 들이란 말이 나오니? 그리고 전 남편은 뒤이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와 있었던 일화였어요. 엄마가 그날 김치를 전해주고 전 남편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신 모양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급하게 보내셨는지 맞춤법이 틀린 모양입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그러더군요. 맞춤법도 모르는 니네 엄마한테 돈을 드리라고? 그런 노인네한테 줘봤자 어디다 쓰시는데. 야, 그건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내 입장에서? 저희 친정엄마의 맞춤법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하나 모르는 노인네가 어디 돈 쓸 데가 있냐면서 마구 비웃어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턴 가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무시와 경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나 하나 때문에. 더군다나 전 남편의 그 입에서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이 길고 긴 싸움과 결혼 생활 전부가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은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사라져버린 저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웃기지만 전 남편은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었나 봐요. 저는 보란듯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이 곧바로 따라와 정말 이혼이라도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본인이 이혼이란 말을 입에 올려놓고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면서요. 너 뭐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너 참 성격 예민하다, 예민해.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맞추고 산 게 신기하지? 내 말 몇 마디에 털어져서 뭐 진짜 갈라서기라도 하게? 그래, 갈라서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돼?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데 문제 없고 가게에 도움도 돼야 하지만 일은 안 하고 당신 일만 내줘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당신이 뭘 쓰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하고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데 또 도움은 받고 싶지 않고 이런 거 너무 웃기지 않니? 나 당신 직원 아니고 아내야. 그걸 잊고 살았나 본데 이제라도 명심해. 하고 싶은 말을 퍼붓고는 멍청하게 서 있는 전 남편을 두고서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원래의 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한동안 약을 복용해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지나가는 중고등학생들만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아마도 강사 일을 했던 때가 떠올라서 그랬나 봐요.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나 싶고, 그러고 보면 인간은 어차피 혼자라는 게 맞았고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은 이제 다신 하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을 다짐하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는데 친정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마치 축 처진 산 송장처럼 지내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그냥 이혼하고 당신이 도와줄 테니 친오빠처럼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원하는 가게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악몽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터라 감사한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아빠. 정말이니? 네, 아빠. 지금으로선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 그럼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을 차리는 건 사실 강사로 일할 당시 제 꿈이기도 했어요. 더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 제 이름을 따서 국어, 논술을 주로 다루는 학원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수업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갖는 그런 곳이요. 하지만 그 꿈은 결혼을 하면서 접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겨서 학원을 차려달라고 말한 건죠. 어쨌거나 저는 수업을 꽤 오래 쉬었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분명 더 오래,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제 말을 곰곰이 되뇌이시더니 이내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네가 뭘 하든 다 도와주마. 우리 딸이 하고픈 건데 애비가 되어서 이거 하나 못 해줄까? 절 믿어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그늘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 친정엄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뭘 하든 넌 잘할 애니까 힘든 과거는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라고. 엄마의 그 말에 문득 눈물이 샘솟더라고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정말. 아휴, 우리 귀한 딸. 울지 마. 엄마는 저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안다는 듯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더욱 입술을 꾹 깨물게 되었죠. 참 신기하죠. 정말 하루 종일 내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산송장처럼 지냈던 제가 부모님의 위로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런 걸 용기라고 하는 거겠죠. 부모님의 믿음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갑작스럽게 꽤나 돌고 돌아서 학원을 차리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까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붙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서 마치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죠. 그게 자존심 강한 남편만의 화해 방식이었거든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헤어져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요. 그렇지만 전 학원 일에 집중하기 위해 어서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집에 보내니 한바탕 난리가 났네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각서 하나만 써줘. 우리 집 용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시댁에는 30만 원, 총 2년간 드리는 거야. 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나도 일 다시 새로 시작할 거거든. 그럼 살림봐줄 사람 없으니까 가사 도우미 써야 하고. 그건 전적으로 당신 부담이고. 왜냐하면 난 딱 내 방에서만 생활할 거거든. 밥도 알아서 차려 먹을 거고 내 빨래도 따로 할 거야. 각자 도생하겠다는 것만 확실히 약속해주면 돼. 어때? 괜찮지? 뭐? 지금 제정신이냐?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가 같아? 우리 집에 무슨 30... 그래, 너 이혼하고 싶어서 죽겠구나. 그래, 하자, 해. 누가 못할 줄 알아? 치사하고 더러워서. 너 같은 거랑 결혼 생활 이어간 게 평생 내 오점이다.
그리고 이를 듣던 전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니 저더러 돈 귀한 줄 모른다, 더럽고 치사하다라며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에 어머니가 있었던 건지 고래고래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저를 향한 아주 상스러운 욕설이었습니다. 듣기도 싫어서 전 그저 웃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선 한동안 저도 씩씩거렸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다시 속이 개운해지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마도 그 불같은 성격에 홧김으로 도장을 찍은 거겠지만 저에겐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 도장 찍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저는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았던 일들을 쏟아부었죠. 나랑 이혼해줘서 고마워. 돈이 참 귀하단 거 덕분에 배웠어. 그전까진 사실 잘 몰랐었거든. 난 부모님이 물려주실 건물도 있고 이제 곧 내 이름으로 사업도 낼 거라서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던 차였거든. 고마워. 그렇게 평생 아끼고 아껴가며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 그럼 다신 보지 말자. 안녕. 이 말을 하고 바로 끊어버렸네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저희 집에 돈이 있다는 사실은. 그랬더니 어찌나 전화를 해대던지 그전까진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재산이 있었던 걸 비밀로 했냐면서 그럼 쉽게 도움이 구하고 우리 둘 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쩔 땐 이혼을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거나 또 어쩔 땐 자기가 박간이라는 사람으로서 안에 있는 사람을 휘어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어머니까지 저에게 전화를 거셔선 자기가 아무래도 말이 좀 심했던 것 같다며 세아가 너무 원한 품지 말고 그냥 들어와라. 집으로. 응?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 가족끼리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지. 아범이 일에 너무 치인 나머지 생각을 조금 잘못한 것 같구나. 왜 사람이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는 거야. 그럴 땐 여자가 참고 받아줘야 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화하게 말하는데 참 듣고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전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제가 반응이 없으니 마지막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살 때 자기 몰래 돈 빼돌렸던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추접스럽지 않나요? 돈에 눈이 멀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는데 그 덕분에 남은 전까지 전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결혼을 한다는 건 서로 간에 믿음이 쌓이고 미래를 약속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데 이혼은 정말이지 너무 쉽더라고요. 그게 참 씁쓸하면서도 후련했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질질 끌 거 없이 조금이라도 빨리 새 삶을 찾을 걸 싶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서 바로 전 남편 학원 맞은편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작정하고서 보란듯이 맞은편에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가를 알아보니 임대가 나온 곳 중 마음에 드는 곳이 거기뿐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학교로부터 너무 멀거나 주변 환경 조성이 별로여서요. 마음에 드는 곳이 전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일부러 피할 만큼 거리낄 게 없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전 남편의 학원이 계속 무리하게 크기를 확장하는 바람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처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러니 저는 더욱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 남편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봐요. 저의 학원이 아직까지 건재한 본인을 견제하려는 고의성이 있단 거죠. 제가 있는 건 어디서 또 그렇게 알고 왔는지 공사 중인 현장을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어디 삼류 드라마 주인공처럼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려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얌전해졌습니다. 여기 학원 짓는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내 학원 맞은편에. 알아. 일부러 나 보란 듯이 여기 지은 거지? 당신답지 않게 참 치졸하네. 이미 지난 관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데 당신 이렇게 한데도 나 안 망해. 옆에서 쫑알쫑알 대는 거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디까지 난리치나 두고 보면서요. 이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 남편에게 방해된다며 나가달라고 말한 덕분에 끝까진 못 봤네요. 그렇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니 아마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맞은편으로 온 게 참 잘했다고 느껴져요. 전 남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원 공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쪽 전문인 동업자를 구했는데 그분 덕분에 여러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네요. 게다가 친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그런지 더욱 신뢰도 가고 더 빨리 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과 전 지금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업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함께 붙어 있다 보니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이가 돼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혼했을 때만 해도 분명 평생을 혼자 살 거라고 다짐했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온기를 느끼며 살아야 하나 봐요. 어쩌면 전 혼자 있기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스스로 혼자여도 괜찮다고 합리화해온 걸지도 모르고요. 그런 저의 불안을 다독여준 사람이라 다시 기대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학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저는 동업자와 함께 전 남편의 학원을 찾아갔어요. 첫 직장 맞은편에 같은 학원을 차린 기념으로 떡도 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요. 물론 제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자기 집처럼 우리 공사 현장을 드나들었던 전 남편인데 저라고 못 갈 거 있나요? 어쩌면 제가 찾아오길 바랬을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은 갑작스런 저희의 등장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사업이 정말로 많이 어려워진 건지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더라고요. 뭐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잘 부탁드려요. 옛 인연도 있으니 동료로서 앞으로 오며 가며 자주 뵈었으면 좋겠네요. 이 판을 떠나지 않으신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해온 떡을 건넨 후 인사말을 전하고서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떡과 접시를 던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런 거겠죠. 뭐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떨어진 건 본인이 치워야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전 남편과의 길고 긴 사연은 끝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요. 글쎄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인생은 언제나 통쾌한 드라마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 학원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책임을 지고서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본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는 바람에 결국 그 꼴이 난 거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진 모르겠네요. 다만 여전히 본인의 소신대로 부모님께 200만 원만큼의 효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 지었던 빚을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자립심 있게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휴, 우리 딸 장하다. 기특해. 친정엄만 가끔 제가 안쓰러운지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시곤 하는데 그래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제 학원은 이제 꽤나 많은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자체가 학원가라서 뚜렷한 두각은 못 나타내고 있죠. 아마도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하지만 얼마가 더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을 일궈내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 꾸준히 노력해 보려고 해요. 든든한 동업자가 있으니 자신도 있고요. 이전 결혼 생활에서 저는 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어보았죠.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유의미하듯이 그 시간들이 있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저로 살고 싶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기댄다고 하더라도 그 흔들리는 모습조차 저이니까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것도요. 나 또한 누군가를 기대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인 것도 알게 됐고요. 오랜만에 옛 활력을 찾은 요즘 저는 매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내리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는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우습지만 진심을 담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